이번에 삼국지를 하다 보니까 정말 팬덤이 골고루 형성돼 있다는 걸 제가 배웠는데 사람한테만 나눠지는 게 아니라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참 골고루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시작할 때 오나라는 없을 줄 알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세상이 공평해야지 왜 위나라, 총나라만 가냐. 이래서 오나라로 오신 건지 수영을 좋아해서 오나라로 오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그래서 참 골고루 형성돼 있다. 팬덤을 위해서 한 바퀴 돌아야겠다 싶어서 위나라는 잠시 접고 총나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총나라는 이게 또 반대로 인재가 적어가 뻔해가지고 누구 할지 벌써 짐작을 하면 거의 맞추실 것 같아요. 그분을 하겠습니다. 삼국지 연의를 보면은 유비를 지탱해 주는 사람은 관우장비 조운이죠. 그런데 유비가 이제 형주에 오면서 정말 형주에서 인재를 굉장히 많이 얻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무장이 황충과 위연입니다. 근데 유비의 이 5호 장군이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 정사에는 없는 건데 5명의 장군 뽑을 때 이게 애매해요. 왜냐면 관우장비 조운, 황충, 위연으로 할 것이냐, 관우장비 조운, 황충, 마초를 하고 위연을 뺄 거냐, 아니야 뭐 이러는데 사실 마초는 직할부하라기보다는 워낙 세력이 센 자기의 어떤 독자적인 세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왔더니 대우를 안 해줄 수가 없는 거고, 유비의 부하로서 함께 전장을 뛴 사람은 관우장비 조운의 황충과 위연이죠. 그런데 이 황충과 위연은 유비가 장사를 공략할 때 둘이 함께 부하로 스카웃됩니다. 오늘은 연의에서 이 두 명을 세트로 묶은 이유, 그리고 함께 언급되는 이유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충은 원래 형주 출신이고 유표의 부하였습니다. 유표의 부하였을 때도 제법 셌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록이 없어 그런데 조조가 형주를 점령할 때는 장사태수 한현의 부하로 있었습니다. 이건 연의하고 일치합니다. 자, 그런데 이곳으로 유비가 이제 형주를 탈환하면서 장사로 몰려오게 되죠. 이때 관우와 황충이 1대1 대결을 벌이죠. 이 일기토는 삼국지에서 또 유명한 일기토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그 옛날에 모 분의 만화를 보면 관우하고 황충이 수염이 똑같아요. 그래서 검은 수염, 흰 수염 그래가지고 이게 뭘 상징하겠어요? 황충이나 관우나 거의 동급이다. 그래서 둘이서 말 타고 1대1 대결을 벌이는데 황충이 뭐 전혀 노익장을 같이 하면서 안 밀리면 좋겠지만 역시 연세가 연세인지라 좀 슬프긴 하지. 젊었을 때 만났으면 거의 뭐 완벽한 동급인데 연세가 드신 관계로 조금 밀리다가 이제 말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또 관우가 사람을 알아보죠. 그래서 흰수염 아저씨한테 저 말 다시 타고 와라. 이게 이제 서양에 나오는 그 뭐 기사도 할 때 많이 나오는 거죠. 그 이제 돌아가서 말을 다시 타고 오죠. 그런데 이제 원래 황충이 활의 명수여가지고 태수랑 막 그래요. 아니 왜 나이도 든 양반이 쟤랑 이렇게 힘으로 붙어? 네 특기대로 이거 돌아서 쏘는 거. 삼국지 연의에서는 타도계라고 하는데 몸을 뒤로 돌려 쏘는 겁니다. 이게 파르테안사법이라고. 이게 그 몽고나 유목민족의 특기인데 사실 중국 사람들도 연습해요. 연습하는데 이게 이제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이걸 하려면 말이 몽고 말이어야 몇 배는 쉬워요. 그 비밀은 오늘 공개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황충 보고 왜 그거 안 하냐 그러는데 황충이 또 일부러 그걸 안 해요. 이게 또 사나이 대결에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또 하다가 야해 그러니까 탁 돌아 쏘는데 일부러 관우의 투구를 맞춥니다. 나 이거 있으니까 함부로 덤비지 마라.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지켜보던 한현이 노발대 말하죠. 니들이 이거 짰지. 아까 말 넘어질 때부터 이상하더라. 그래서 가둬버립니다. 그랬더니 그때 황충의 부하라기보다는 하여간 황충보다 직위가 낮았던 위연이 이런 졸장부 놈을 리더로 모실 수 없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서 한현을 죽이고 황충을 구해내고 유비한테 귀순하게 되죠. 여기서 황충의 이미지가 다 만들어집니다. 첫째, 노장임에도 관우와 맞먹는 장수다. 둘째, 의리와 명예를 아는 진짜 사나이다. 그리고 활의 명수. 이 세 가지 이미지가 만들어지죠. 근데 죄송하게도 이건 다 뻥입니다. 아, 이거 좀 미안하긴 하네.
역시 촉으로 오니까 거의 비식구가 되더라고요. 융단 폭격이 가능해. 나관준도 양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작가가 자기의 역량을 증명을 하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잖아요. 그냥 있는 얘기 짜집기 하면 누가 그 사람을 위대한 작가라고 그러겠어.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촉을 유비를 주인공으로 한 것 같아요. 여기를 해야 내가 작가로서 역량을 인정받는다. 한현도 그 삼국지에서 억울한 사람인데 사실 안 죽었고 한현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냥 유비에게 싸우자고 항복했어요. 그래서 그냥 한현은 그들의 얘기가 없고 이때 이제 황충이 유비한테 스카웃이 되면서 촉 정복전에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황충을 스타로 만들어준 사람은 사실은 관우가 아니라 유비예요. 오늘은 황충 얘기를 하려면 사실 유비 얘기를 같이 좀 섞어서 해야 되는데 유비가 관우 장비는 물론이고 제갈량보다도 뛰어난 점이 숨은 인재를 찾아내는 능력 그리고 자기 사람을 만드는 능력이에요. 황충은 사령관 밑에 부사령관이라고 할까 또는 태수 밑에 있는 군의 사령관 정도 했던 양반인데 이 사람을 발탁을 해서 촉 정복전에 거의 선봉대장 정도로 씁니다. 유비는 이제 본격적으로 전투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황충이 앞장서서 적진에 달려가 용맹을 과시했다 되어 있어요. 사실 이때 장비는 앞에 나가서 말 타고 뭐 이러는 조자룡 이런 사람들 다 그런 거 할 때가 아니고 사령관이잖아요. 그런데 거의 돌격대장이라고 할까 늘 적진을 깨트리고 부시고 나가서 그 용맹이 그 3군 중에 그러니까 최고였다라고 하죠. 그러면 왜 하필이면 관우를 황충의 카운터파트로 잡았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 관우랑 맞짱을 떠야 황충의 능력이 발휘가 되죠. 근데 황충이 이게 뛰어났던 양반은 확실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조자룡의 이미지를 가진 사람은 오히려 황충이에요. 정말로 싸울 때 돌격부대 또는 타격부대를 이끄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잘 싸우라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관우를 붙여서 무력 등급을 맞춰줘야 되는 것도 있고 사실은 황충하고 관우의 일화가 있는데 그건 우정이 아니라 갈등이죠. 황충하고 관우하고 멋진 우정을 나누잖아요. 그것도 뻥이에요? 당연히 뻥이죠. 삼국지연인 5호 장군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건 없고 사방 장군이라고 전후 좌우 장군을 임명합니다. 전에는 관우였고 우는 장비, 좌는 마초였어요. 그리고 후장군에 황충을 임명하죠. 그러자 제갈량이 유비한테 이렇게 되면 관우가 황충하고 자기를 동급으로 뒀다고 화를 낼 거라고 유비한테 관한합니다. 왜냐하면 황충은 사실 등급이 굉장히 낮았잖아요. 관우 밑에 왔으면 부장 정도밖에 안 될 사람을 갑자기 동급으로 주니까 그러자 유비가 관우는 자기가 설득하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비시라는 인물을 관우에게 사절로 보냅니다. 아니나 다를까 관우는 버럭 화를 냅니다. 어떻게 내랑 야랑 동급이야. 말도 이렇게 해요. 대장부는 노병하고 같은 대열에 쓸 수 없다. 그러자 이제 비시가 설득을 하는데 본문 그대로 아니고 제가 이제 해석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당신 말대로 관우와 황충이 동급이 아닌 건 맞다. 그리고 관우와 유비의 특별한 관계. 근데 이게 중요하다. 왜? 이렇게 당신과 유비의 관계를 세상이 다 아는데 이 무명이었던 황충을 관우와 동격으로 높여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격하고 그리고 수많은 애들이 모여들 거 아니냐. 이게 난세에 승리하는 방법이다. 근데 중요한 건 관우가 그 말에 납득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의리로 납득한 게 아니라 역시 유비가 생각이 나보다 크고 넓구나라고 인정했고 이래야 이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지. 관우와 황충은 이런 건데 두 사람은 만난 적도 없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보면 만난 적도 없어요. 촉으로 들어간 이후로 만난 적이 없죠. 형주에 있을 때 만났을 수는 있는데 거의 못 만났다고 봐야지. 나관중은 이걸 기사도적인 우정으로 바꿔버려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죠. 촉 정복전에서 황충의 능력을 알아본 유비는 촉의 운명을 바꿀 결정적인 전투에 황충을 데려갑니다. 바로 219년에 벌어진 한중공략전이죠. 이 한중공략전은 연의에서는 오히려 적게 다뤄지진 않았지만 오히려 역사적 비중보다는 짧게 다뤄진 것 같은데 한중은 촉으로 들어오는 입구예요. 조조가 한중을 차지하면 촉의 운명도 존립 자체가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총날에서 말하기를
한중은 촉의 목구멍과 같다라고 했거든요. 촉의 운명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때 유비가 직접 출정하죠. 관우는 형주에 있었으니까 법정, 장비, 황충 다 데려갑니다. 조조는 이때 자신이 직접 오지는 않고 하우연, 장합, 서황, 곽해 등 최고의 명장을 투입합니다. 당시 군대 병사들의 능력은 위나라가 정이었어요. 이건 사실 땅에서는 상대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촉구는 지형의 이점, 그리고 정사에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 삼국지 연이스러운 계략을 사용해서 강력하게 싸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명한 정군산 전투에서 하우연을 살해하죠. 이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하우연하고 장합이 양쪽 다 맹장이니까 군대를 나눠서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곳 지형이 길이 좁고 산곡이니까 군대가 이렇게 쫙 밀고 가는 게 아니고 하도 길이 좁으니까 소수 병력을 내보내서 끊고 뒤를 치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우연이 자기 부하들은 되게 스피드 있고 무장은 짧은 애들로 시키고 오리지널한 포진을 둔 거는 장합 쪽에 뒀대요. 이걸 촉군이 눈치를 딱 챈 겁니다. 그리고 법정이 이걸 딱 파악을 하고 기가 막힌 계략을 세워요. 병력을 동원해서 장합 쪽에다 맹공을 합니다. 장합을 계속 압박을 하니까 장합이 이놈들이 왜 이렇게 세게 덤비지? 그래서 하우연한테 구원 요청을 해요. 원래 작전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장합은 본대, 자기는 빠른 부대, 그래서 적이 몰려오면 빠른 산길을 넘어 뒤로 치자거나 이런 작전이었던 것 같은데 장합이 위험하다고 그랬더니 하우연은 이 용기와 배짱은 있는 사람이라 부대 절반을 장합한테 빨리 돌려보냅니다. 요 틈을 노려서 법정이 정군산에서 보고 있다가 탁 멋있는 말을 하죠. 이제 공격이 가능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유비도 병력이 많지 않은데 병력 대부분을 장합 쪽에 보냈잖아요. 하우연이 약해진 틈을 타서 그리고 이곳의 지형이 좁은 지형이니까 총나라의 최정예, 병력은 적지만 최정예 부대를 좁고 깊게 강력하게 돌파시키면 중심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런 작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위치도 좋았으니까 산 위에서 밑으로 내려갔다는 거 보니까 이게 절대로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로 강력한 부대를 내려 꽂았어요. 송곳처럼. 이때 선두에 섰던 사람이 황충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써먹은 거죠. 황충을 투입해서 하우연을 치는데 예상치 않게 너무 잘 쳐가지고 하우연이 전사해버립니다. 그래서 황충의 열전에는 적이 정예였지만 용맹하게 전진해서 하우연을 격파하고 살해했다라고 나오죠. 하우연이 황충한테 직접 죽은 것은 아닌 것 같지만 하우연급이 전사하는 것은 삼국지에서도 거의 드문 사례고 조조가 야전에서 이룬 최고의 장수라고 할 수 있죠. 조조가 굉장히 충격이었죠. 하우연이 죽으니까 철수하려고 그랬는데 이 위기의 순간에 곽해라는 또 숨은 명장이 등장합니다. 이게 인재풀이 넓으면 좋은 게 전쟁이란 건 결국 사고가 나는데 이때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인재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곽해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강을 건너서 방어를 굳히면 촉은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이래서 방어를 굳히는 바람에 유비는 승세를 타서 강을 건너가려고 그랬는데 거기까지 못하고 한중을 차지한 걸로 끝나게 되죠. 황충과 위연은 요 한중 공방전하고 긴밀한 관련이 있는데 황충이 한중을 점령하는 데 공을 세웠고 위연은 이 한중을 지키는 데 공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한중과 황충과 위연은 같이 물려있죠. 아무튼 한중 공방전은 이렇게 중요했고 한중 공방전에서 승리함으로 해서 진짜 삼국지의 구도 위오촉이라는 삼국지의 진짜 구도가 비로소 만들어지게 되죠. 이 구도를 만드는 전반부에 황충이 결정적인 공로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비는 황충에게 후장군을 줬던 거지.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나와의 관계, 인맥 이런 걸 떠나서 공을 세우면 준다. 그랬더니 관우가 야, 내가 쟤보다 공 많이 세웠잖아. 참아라. 이래야 사람들이 온다. 이게 촉이 살아남은 그래도 거기까지 성공한 비결입니다. 황충하면 노익장의 대명사죠. 또 이제 조은이 좀 젊은 이미지로 나오니까 황충하고 조은이 늘 짝이 돼서 오나라 원정 갔는데 눈이 막 쏟아지는 날 유비가 아이고 이거 늙은 장수들이 고생 많겠네. 그랬더니 황충이 이 말을 듣고 흰 수염을 휘날리면서 말을 타고 단신으로 떠나갑니다. 그 모분 만화에 탁 가니까 병사들이 어디 가십니까? 비켜 이러니까
그분 특기 저 늙은이가 환장했나 뭐 이렇게 나와. 하여간 그 말을 듣고 단신은 나가 적진을 해짓고 위기에 빠지는데 조은이 쫓아가서 구해오고 이제 이걸 과로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너무 오버하셔가지고 이제 과로로 병사하시는 걸로. 그래서 많은 연세 드신 분이 황충이 정말 노익장의 상징, 멋있잖아요. 황충같이 멋있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모든 나이 드신 분의 소망인데, 저도 나이 들어가니까 느끼는 건데, 기왕에 나이 들어가 저렇게 멋있게 한번. 이게 결정적인 뻥인데 나관중이 노인들을 배려한 것 같아요. 옛날에 책 읽는 게 아니고 삼국지가 마을에서 이거 이야기꾼한테 듣잖아. 아, 이거 듣는 사람 다 나이 드시고 집에서 쉬시는 분 많을 거 아니야. 애들하고 노인 배려를 해야지, 배려를. 여기까지 하면 뜻을 아시겠지만 이거 확실한 뻥입니다. 황충은 나이가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한얀한테 스카웃돼서 싸울 때 보면 막 이렇게 앞장서서 싸우고 이러는 걸 보면 관우장비 조자랑보다 젊었으면 젊었지 나이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40대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 50대 넘어가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그럼 왜 황충이 하필 노인을 위한 배려로 선택이 되었느냐. 두 가지 건수가 있는데 219년에 후장군으로 책봉이 되는데 다음 해인 병사합니다. 그리고 아들도 뭐 일찍 죽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상 왠지 나이가 많은 분일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이 시절에는 20대도 병사하고 10대도 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절대 나이를 추정할 수는 없는데, 아무리 봐도 관우장비 조장훈보다 젊었으면 젊었지 나이가 많은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황충이 멋있게 돌아가시던 그 오나라와의 전쟁에는 참전도 안 합니다. 근데 또 하나 이제 단서가, 관우가 황충을 후장군으로 임명했다는 말을 듣고 대장군은 노병과 뭐 자리를 같이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노병을 꼭 관우보다 나이가 많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어요. 아, 이때는 40대만 돼도 노인이거든요. 그거는 노병이라고 해요. 노장이 아니라 노병. 그러니까 40대의 군인이면은 늙은 군인, 30대만 돼도 30대 병장이면 나이 많지. 그러니까 일반 병사의 정년 연령으로 관우가 깎아내린 거죠. 좀 심하게 말하면 나이만 많은 일개 병사하고 나하고 같냐 이랬던 건데, 황충이 노장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황충전이 주는 진짜 교훈은 위헌 이야기하고 섞입니다. 그래서 그 교훈은 위헌 이야기에서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